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항상 매년 수능은 굉장히 날이 춥다고들 하죠. 특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날도 날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다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수험생분들 그리고 그 수험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수능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 수능 당일날 참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수능고사를 치르는 그 학교에 전신에 방역복을 입고 등장한 학생이 있었죠. 네, 그 학생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물론 그 모습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길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색다른 모습이니까 재미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현 상태를 너무나도 공감도 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올해 이제 학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등교가 제한이 되니까 이제 인터넷 수업이나 여러 가지로 좀 대체를 해서 수업을 받았고, 또 학원들도 좀 많이 쉬게 되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성적적인 부분에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튼 이젠 좀 이런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쉬면서 그동안의 고상을 보상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이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무리를 했으면 바로 이렇게 막 또 다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고생한 만큼 충분한 휴식과 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재충전을 해서 다시 앞을 향해서 꼭 달릴 필요 없이 또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성적 결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면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11시경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혹시 알베르트가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하인은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니 돌아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베르테르가 하인에게 봉인하지 않은 쪽지를 건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권총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 사랑스러운 여인 로테는 간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염려해 오던 일이 예측하지도 우려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정해져 버렸다. 평소에는 그토록 깨끗하고 막힘없이 흐르던 그녀의 피가 분노로 열병에 걸린 듯 들끓었고 수많은 느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길이 베르테르의 포옹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불쾌감이었을까? 아니면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순진하며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을 믿던 지난 시절과 현재 상태에 비교해서 오는 언짢음이었을까?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백해도 될 것 같지만 차마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장면을 어떻게 털어놓느냔 말인가? 그들 부부는 피차 오랫동안 베르테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먼저 침묵을 깨고 이처럼 부적절한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마저 이야기해야 할까? 베르테르가 찾아왔었다는 말만으로도 남편은 언짢은 인상을 받을 텐데 게다가 그런 뜻밖의 불상사까지 털어놓을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다. 남편이 자기를 전적으로 올바르게 보아주고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자기 말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 자기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껏 언제나 남편을 투명한 수정 유리처럼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해왔으며 남편에게 그 어떤 감정도 숨긴 적 없었을 뿐더러 숨길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남편에게 자신을 위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괴롭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는 와중에도 베르테르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그녀는 그를 놓아줄 수 없었다. 안타깝지만 그를 그 자신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만약 로테를 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에는 분명히 의식하지 못했지만 남편과 베르테르 사이에 굳어진 꽉 막힌 관계가 로테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가. 그토록 분별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내밀한 의견 차이로 말을 주고받지 않기 시작하더니 제각각 자신의 옳은 점과 상대방의 옳지 않은 점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은 더욱 꼬이고 증폭되어서 결국 모든 것이 달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매듭을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만약
그들이 행복한 친밀감을 통해 좀 더 일찍 서로를 믿고 허물없이 다가갔더라면 그들 사이에 우정과 관용이 살아나 마음을 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 베르테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형편에 특별한 사정이 또 하나 더해졌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베르테르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 갈망을 숨기지 않았다. 알베르트는 자주 그의 그런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고 로테와 남편 사이에서도 가끔 그 문제를 두고 말이 오가기도 했다. 알베르트는 자살이라는 행위에 단호히 반감을 가졌던 만큼 그런 계획에 진정성을 심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자신의 평소 성격과는 달리 다소 신경질적으로 자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베르테르의 계획에 이런저런 농담까지 하며 믿을 수 없음을 로테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녀의 생각이 자살이라는 슬픈 이미지를 떠올릴 때면 남편의 이런 견해가 한편으로는 그녀를 안심시켜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간에 자신을 괴롭히는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고 로테는 황망하게 남편을 맞이했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그의 안색은 밝지 않았다. 그는 이웃마을의 관리관이 고집불통에 옹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데다 길 사정도 나빠 기분이 더욱 언짢았다. 그는 그녀에게 별일이 없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베르테르가 어제 저녁에 찾아왔었다고 너무 성급하게 대답했다. 또 그는 편지가 오지 않았는지 물었고 편지 한 통과 소포들을 자기 방에 놓아두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가 자기 방으로 가자 로테는 혼자 남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었다. 남편은 아량이 넓고 자기를 사랑하며 마음씨도 선량하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분이 한결 가라앉았고 은근히 남편을 뒤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일거리를 챙겨들고 남편 방으로 향했다. 남편은 소포를 풀어놓고 편지를 읽고 있었다. 글이 달갑지 않은 내용도 덜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뭔가를 쓰기 위해 책상으로 갔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1시간가량 함께 있었다. 로테는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졌다. 남편의 기분이 아무리 최상일 때라도 그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기란 몹시 어려웠다. 그녀는 기분이 울적해졌다. 그리고 그런 기분을 숨기고 눈물을 삼키려 애쓸수록 울적한 기분에 더해 불안해지기까지 했다. 베르테르의 어린 하인이 나타나자 로테는 더할 수 없이 당황스러웠다. 하인이 알베르트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침착하게 아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 아이에게 권총을 내주구려.
그리고 하인에게 말했다. 여행 잘 하시라고 전해드려라. 그 말에 그녀는 마치 벼락을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벽으로 가서 몸을 떨며 권총을 집어내려 먼지를 닦으면서 머뭇머뭇했다. 알베르트가 왜 그러느냐는 눈길로 재촉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오래 머뭇거렸을 것이다. 그녀는 그 불길한 연장을 하인에게 건네주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인이 나가자 그녀는 일거리를 챙겨서 이루 형연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그녀 마음속에는 온갖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남편의 발치에 엎드려 어제 저녁의 일이며 자신의 잘못이며 불길한 예감이며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르테르를 찾아가 보도록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는 가운데 식탁이 차려졌다. 로테와 친한 한 여인이 뭔가를 물어보러 잠시 찾아왔다가 머무르고 있었기에 식사 자리의 대화 분위기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로테는 억지로라도 말을 꺼내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으려 했다. 베르테르의 어린 하인은 권총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다. 로테가 권총을 건네주었다는 아이의 말에 그는 매우 기뻐하며 총을 받았다. 그는 하인에게 빵과 포도주를 방으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인에게도 가서 식사를 하도록 일렀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권총은 그대 손을 거쳤고 그대가 먼지를 닦기도 했다더군요. 저는 이 권총에 수없이 기싸합니다. 그대 손길이 닿은 것이니까요. 성령이시여, 이렇게 제 결심을 도와주시는군요. 그리고 로테, 그대가 제게 결행할 도구를 전해주네요. 저는 그대 손에서 죽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 받는군요. 제 어린 하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대는 권총을 건네주면서 몸을 떨었다더군요. 하지만 잘 가라는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요. 슬프군요. 마음이 아파요. 작별 인사도 없다니. 저를 영원히 그대에게 묶어둔 그 순간 때문에 제게 마음을 닫아버려야 합니까? 로테, 1000년이 흘러도 그때의 인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를 향해 이토록 활활 타오르는 남자를 그대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베르테르는 어린 하인에게 모든 짐을 완전히 싸도록 이루고 많은 서류들을 찢었으며 외출해서 아직 남아있는 자잘한 빚들을 정리했다. 그는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비가 오는데도 성문을 나가 백작의 정원에 들어갔고
이어서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땅거미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다. 빌헬름, 나는 마지막으로 들과 숲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너도 잘 지내기 바란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빌헬름,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 바란다. 하느님께서 어머니와 내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내 물건은 모두 정리되었다. 어머니와 너 잘 살기를. 우리 언젠가 더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알베르트, 이 배응망덕한 놈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부부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다. 잘 살길 바란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 내 죽음을 통해 너희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알베르트, 천사 같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항상 너와 함께하길 빈다. 그날 저녁 베르테르는 서류들을 많이 뒤적였고 많은 것들을 찢어 난로에 집어넣었으며 소포를 몇 개 꾸려 빌헬름의 주소를 적어놓고 봉인했다. 거기에는 짧은 논문과 단상을 적은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여러 개를 읽어보았다. 10시에 그는 하인을 불러 난로에 땔감을 더 넣으라고 시켰고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게 한 다음 잠자리에 들라며 내보냈다. 하인의 방은 그 집 다른 사람들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제법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인은 이튿날 아침 일찍 주인을 거들고자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우편마차가 6시 전에 집 앞에 대기할 것이라고 주인이 말했기 때문이다. 밤 11시 지나서 제 주위의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고 제 마음도 아주 차분합니다. 하느님,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따스함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님이여, 저는 창가에 가서 휘몰아치며 나는 듯 지나가는 구름 사이로 영원한 하늘의 별들이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그래, 너희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영원한 신께서 너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나도 품어주실 것이다. 저는 별자리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수레끌채 모양의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에 그대와 헤어져 그대의 집 대문을 나서면 저 별이 건너편 하늘에 떠 있곤 합니다. 저 별을 자주 쳐다보면서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던가. 얼마나 자주 두 손을 쳐들고 저 별을 그 당시 누리던 행복의 징표로 성스러운 표지로 삼았던가. 그리고 또 오 로테, 제게 그대를 상기시켜주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가 저를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그대가 손댄 것은 무엇이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만족할 줄 모른 채 모조리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대의 사랑스러운 실루엣, 그림, 로테, 그것을 그대에게 유품으로 드릴 테니 소중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수없이 입을 맞추고 눈인사를 했던 그림입니다. 그대의 부친께 쪽지를 써서 제 시신을 보호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공동묘지에는 들판 쪽 후미진 구석에 보리수나무가 2그루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쉬고 싶습니다. 부친께서는 생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또 해주실 겁니다. 그대도 청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들더러 이렇게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 옆에 묻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그대들이 저를 길가나 외딴 골짜기에 묻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제나 레위 사람들은 제 묘비 앞에서 송호를 긋고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리겠지요. 자, 로테, 저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차갑고도 끔찍한 잔을 들어 죽음이라는 도치를 마시겠습니다. 그대가 그 잔을 건네주었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 이렇게 제 삶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담담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청동같이 단단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그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네요. 로테, 그대를 위해 이 몸을 바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대에게 삶의 안정과 희열을 되찾아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기쁘게 죽으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친구들에게 수백 배의 새로운 삶의 불꽃을 지펴주는 것은 극소수의 고귀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행운입니다. 로테, 저는 이 옷을 입은 그대로 묻히고 싶습니다. 이 옷은 그대 손길이 다 신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대 아버지께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제 홀령의 관 위를 떠돌 겁니다. 제 옷 호주머니를 뒤져서 물건을 꺼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동생들과 함께 있는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대가 가슴에 달고 있던 이 연분홍 리본을 못 꺼내게 해주세요. 동생들에게 많이 뽀뽀해 주시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을 얘기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지금도 제 주위에서 와글대는 듯합니다. 제가 얼마나 단단히 그대에게 매어져 있었던지. 첫 순간부터 그대를 놓아줄 수 없었어요. 이 리본을 저와 함께 묻어주세요. 그대가 제 생일에 주셨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꼼꼼히 모았던지. 제 길이 저를 여기로 이끌고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을 되찾으세요. 제발 부탁이니 평안하셔야 합니다. 권총은 장정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종이 12시를 알리는군요.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로테, 잘 있어요. 안녕. 한 이웃 사람이 탄약의 불빛을 보고 총성을 듣긴 했으나 사방이 잠잠해서 더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침 6시에 하인이 등불을 들고 방에 들어와 보니 바닥에 주인이 누워있고 권총이 떨어져 있었으며 피가 흥건했다. 그는 주인 몸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쳐 불러보았으나 대답은 없었다. 목에서 그저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날 뿐이었다. 하인은 불이 나게 달려가 의사를 부른 다음 알베르트에게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에 로테는 사지가 와들와들 떨렸다. 그녀가 남편을 깨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인은 엉엉 울며 더듬더듬 비보를 전했다. 로테는 의식을 잃고 남편 앞에 쓰러졌다. 의사가 와보니 이 불행한 이는 가망 없는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맥박은 아직 뛰고 있었으나 사지는 이미 모두 마비되어 있었다. 오른쪽 눈 윗부분에 총을 쏘아 탄환이 머리를 관통했고 뇌수가 흘러나왔다. 팔뚝에 동맥을 째고 사열을 해보았지만 불필요한 것이었다. 피는 계속 흘러나왔고 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안락의자 팔걸이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아 베르테르는 책상 앞에 앉은 채 결행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땅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 주위를 뒹군 것으로 보였다. 기력이 다한 그는 얼굴은 창문을 향한 채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받쳐 입은 완전한 정장 차림에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집은 물론 이웃과 온 시내가 발칵 뒤집혔다. 알베르트가 방에 들어왔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베르테르를 침대에 눕혔고 이마를 동염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사색이 와견했고 사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허파에서 그렁그렁 가쁘게 숨쉬는 소리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반복하며 끔찍하게 났다. 그는 임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베르테르는 하인이 가져왔던 포도주를 한 잔만 마셨다.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진 채 책상 위에 있었다. 알베르트가 받은 당혹과 충격, 로테의 비통함에 더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노 관리관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키스했다. 관리관의 큰 아들들이 곧 아버지 뒤를 따라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옆에 주저앉아 베르테르의 두 손과 입에 입을 맞췄다. 베르테르가 가장 사랑했던 마지는 그의 입술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라 그가 숨진 후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냈다. 그는 정오에 숨을 거두었다. 관리관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관리관은 밤 11시 무렵 베르테르가 직접 고른 자리에 그를 매장하게 했다. 노 관리관과 아들들은 관을 뒤따랐으나 알베르트는 그러지 못했다. 로테의 생명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일꾼들은 운구를 했다.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첫 순간부터 모든 기억을 회상하며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밤 쉼표 하나로 이런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마무리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고전 작품이었는데요. 읽는 내내 사랑, 순수함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또 느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한 작품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좀 뭔가 신인 작가들 그런 작품들 단편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낭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